이번 주 딱 들어서 월요일 되니까 국민의힘도 전열을 재정비하고 좀 제대로 싸우는 메시지들도 나오고 그래요. 소개할 만한 소식들이 많은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과 나는 이제 협치 대화 불가능하다. 강하게 싸울 때다. 네. 굉장히 이 전투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나 이런 대여 투쟁에 선봉에 서는 모습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의 진면목을 사실 그동안 알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잘 몰랐죠, 사실. 네. 근데 이제 이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아주 배심이 강하고 아주 그 강단이 있는 사람이구나. 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가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이 있고 그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어제 나온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지금 이재명과는 협치 대화 불가능하다 강하게 싸울 때다 이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어제 나온 메시지는 어떤 거냐 하면요 그 이영풍 TV에 나가서 네. 대담한 것이 이제 기사화가 됐잖아요. 네, 네. 예, 거기 보면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자유와혁신 이게 이제 자유파 진영의 국민의힘 외에도 4개의 정당이 있잖아요. 더 많습니다만. 네. 이들과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할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함께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정권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선거공학적으로 해서는 감동을 못 준다. 그러니까 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투쟁 속에서 그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투쟁이 빠진 상태에서 뭘 좀 함께 하자 그러면 결국은 주고받기, 이 거래, 결국은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하거나 야합하는 걸로 비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투쟁을 함께 하는데 그걸 갖고서 어느 누가 감히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투쟁을 먼저 내세우면서 함께 하겠다. 이재명 정권과의 투쟁 속에서 자유파가 당은 다르지만 함께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메시지를 준 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정치 공학이나 네. 뭐 자리 나눠 먹기의 개념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면 네. 그 다른 야당이나 보수 세력도 사실 이재명이랑 싸우겠다고 열심히 하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 같이 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 투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이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우리 자유파가 좌파보다 머릿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늘 이 선거 때마다 우리가 좀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좌파는 그런 때 꼭 누가 나타나냐면 뭐 백낙청이라든지 무슨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원로들이 나타나죠. 예, 이른바 원로 원탁회의 좌파 종북주사파 진영의 원로 원탁회의를 딱 해가지고서 하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 자유파도 원로들이 당연히 있죠. 네. 있는데 이런 식의 그 자유파 진영의 원로들과 진짜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그 정치 협상회의, 원탁회의 같은 게 그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네. 여러 번 하려고 그랬는데 늘 국민의힘이 아유 뭐 우린 따로 할게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먼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제 정당과 사회단체가 그래 함께 합시다라고 호응하면 바로 정치 연석회의 자유파 원탁회의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동혁 대표의 이 메시지를 그냥 흘려듣지 말고 자유파 진영의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들도 거기에 호응하는 메시지들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비가 돼 있어야 손뼉이 마주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 자유파 대연합의 어떤 3명의 인물을 장동혁 대표가 예로 든 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황교안, 이진숙, 손현보였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으로 막 언론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한동훈이 뭐 당을 비판 안 하겠다더니 방송 나와서 우리는 황교안 아니다 막 이러고 앉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진숙 위원장 체포당했을 때도 당원이 아니었지만 지도부가 다 경찰서 방문하고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손현보 목사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다. 당연히 종교인이시고 말도 안 되는 구속당했을 때 우리가 그 세계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힘을 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무도한 특검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압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매개로 우리가 하나로 뭉치겠다고 말하니까 이게 좀 와닿고 예. 조중동이나 언론이 뭐 황교안 발언 이런 걸로 장동혁 대표를 막 때려도 네. 나 거기에 눈 하나 꼼짝 안 한다. 너네가 뭐라 하든 나는 이미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제가 좀 변형해서 얘기하면 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황교안이다. 우리는 이진숙이다. 우리는 손현보다. 네. 우리는 윤석열이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그런 어법으로 얘기하자면 네. 한동훈이는 조은석이다. 한동훈이는 뭐 김건희 특검 그 민중기, 네. 민중기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조은석이다. 한동훈이는 민중기다. 이렇게 우리는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제가 옛날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지만 네. 한동훈은 조은석이다 민중기다 이전에 예. 한동훈은 사실 이재명이다. 한동훈은 이재명이다. 맞아요. 이 예. 명한 연대가 예. 대통령을 탄핵시켰잖아요. 예. 명한 연대가. 그리고 한동훈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그 어떤 정치인과도 그렇게 막 팔꿈치를 쓰다듬으면서 살갑게 뭐 스킨십하고 악수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한동훈이는 그런 거 뭐 저 끔찍 뭐 저 싫어한다 그러더만. 자기 몸 건드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뭐 술도 같이 안 먹고 뭐 혼자서 그렇게 따로 논다면서. 아니 영상이 많아요. 네. 선거 지원 유세를 가서 비대위원장 네. 때 그 지원 유세 연설하면은 막 정신이 없잖아요. 사람도 네, 몰리고. 네, 네. 근데 한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팔을 뻗다가 머리를 살짝 건드리니까 한동훈이 완전 정색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그 사람을 째려보고 하는 영상 등이 온라인에 아니 뭐 유명하거든요. 머리에 뭐 문제가 있나 그 사람? 뭐 벗겨질까봐 겁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 이런. 또 막 어깨에 이상한 걸 착용하고 다닌다는 말이 있으니까 예. 막 건드리고 하면 이게 막 들통 날까봐 막 그렇게 예민한데 이재명이라는 악수하면서 막 팔꿈치 쓰다듬고 아주 막 난리가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곧 이재명인 거죠. 둘이 막 싸우고 막 그런 척을 해봤자 예. 이재명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보수 분열시키는 게 너무나 이쁜 거고 예. 한동훈은 이재명을 명분 삼아 자기가 배신자라는 걸 좀 가려내고 싶은 거고 서로 사실은 공생관계인 거거든요. 제가 주말에 저는 강원도 1박 2일 아미고 동지들 만나러 갔다 왔는데 네. 모든 그 아미고 동지들 회동에서 네. 한동훈이 언제 자르냐는 질문들이 거의 모든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 최대 화두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전들 뭐 아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정의영 사무총장이 2월부터는 지방선거 공천을 시작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발표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공천에 앞서서 11월 달까지 입당을 하면 그 이후로 석 달 동안 당비를 계속해서 내면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되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됐잖아. 네.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지방선거 공천 국면에 들어가서도 이 한동훈이가 변수가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선거 다 이겨놓고서 지는 수가 있다. 그래서 공천 국면으로 접어드는 2월 전에 한동훈이 세력은 한동훈과 한동훈 그 똘마니들은 정리할 거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아니 템포가 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의용 사무총장이 모든 실무를 책임지는 실권자인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단 너무 좋아요. 좋지. 저희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에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면담하고 왔다는 말씀 뭐 다는 아니라도 조금씩 힌트를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네. 그 사람 좋은 정의용 사무총장조차 네. 이 한동훈과 그 패거리들의 어떤 우악스러운 당 지도부를 흔드는 행태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심각하고 준엄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예. 뭐 다는 말씀 못 드려도. 네네. 그런데 원래라면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1월 7일에 물러나는 거였잖아요. 뭐 한 2달 더 해먹는다 그랬죠. 그러면 1월 달에 새 윤리위가 들어서면 2월 공천 국면 전에
우리가 1월 중순 하순쯤에 한동훈 당무감사로 날아가겠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아하.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걸 느꼈는데 네네. 오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소식? 여상원이 사퇴한답니다. 그래요? 이번 달 말에 사퇴하기로 했는데요. 예. 뭐 본인이 당 대표나 지도부한테 연락받은 건 아닌데 다른 경로로 우리 당원들의 분노 사퇴하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많이 냈잖아요. 네. 저랑 박사님이 지난주에 막 그거 가지고 엄청 열변을 토했잖아요. 네. 이런 여론이 전해지니까 여상원이 이번 달 말까지만 하고 사퇴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12월에 바로 윤리위원장이랑 윤리위 인선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하. 단독 예.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이렇게 예. 되면 1월까지 갈 거 없이 12월 안으로 올해를 넘기지 않고 한동훈 당원 게시판 문제라던가 당무감사 문제 다시 다루게 된 김종혁, 뭐 윤희석, 박상수 등등의 징계 문제가 연말 안에 정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아주 잘 됐네요. 여상원이는 뭐 그만두더라도 저 종편의 패널로는 나가고 싶어 할 테니까 여기서 더 망가지면 아예 그걸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망가지기 전에 아마 몸을 피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년이 딱 이제 새해가 밝아요. 새해가 밝으면 모든 언론이요. 6월 3일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론조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국면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 한동훈 똘마니들을 다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이것들이 계속 분탕을 쳐요. 그런데 뭐 다소간에 뭐 무리를 해서라도 12월 중에 이걸 다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뭐 쫓아내든지 뭐 정지를 시키든지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하루 이틀은 시끄러울 거야 이것들이. 그런데 새해가 밝으면 더 이상 그게 뉴스가 안 돼요. 맞아요. 네. 완전히 국면이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과 한동훈 똘마니들을 정리하는데 약간의 정책 리스크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이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12월 중으로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떠돌다가 말아요. 내년이 시작되면은 모든 언론이 다 한동훈 얘기할 여지가 서로 없어요. 모든 여론조사가 지방선거 어느 쪽이 이길 거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역 단체장들 중심으로 인터뷰하고 막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당연히 속도를 낼 거예요. 공천 준비 작업에 앞으로 당에서 주로 지방선거 기획단 나경원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여기서 나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또 정치권에 있는 이른바 정치 예비군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지방선거에 몰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에 한동훈과 한동훈 똘마니들을 척결한다. 이런 식의 그 타임테이블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타임테이블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1월은 좀 늦는 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아쉽지만 현실이 그렇다면 인정하고 기다려야지로 생각을 했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 또 소통이 굉장히 잘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저나 고 박사님이 지난주에 막 여상원 가지고 막 말한 게 되게 뼈 아플 수도 있고 쓴소리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말해줘서 당원들의 화가 좀 풀려서 다행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아하, 저를 그래요? 만나서. 네. 제가 네. 그릇이 다르다라고 느꼈다고 아하, 말씀을 예. 드렸는데 이런 소통의 결과 속도가 빨리 나게 됐고 음. 박사님 말씀처럼 당내 어떤 기강을 잡고 뭐 한 하루 이틀짜리 분란이 나오는 문제는 네. 2025년에 정리하고 그럼요. 2026년부터는 네. 지방 선거 이야기만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나 방송이 한동훈을 자꾸 부르고 막 뉴스를 만들어주고 하는 게 지방선거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재보궐이든 뭐든 예. 얘가 진짜 잘릴까? 나와서 국회의원 한 자리 하지 않을까인데 예. 우리 그거 아닙니다. 셔터 문 닫습니다 하면 네. 그 이후부터는 방송국이나 언론사도 이 지방선거와 재보궐 나올 사람 위주로만 포커스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럼요. 뭐 쫓아내는 게 제일 좋지만 이를테면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싶으면 그러면 당원권 정지 한 1년만 때려놔도 돼요. 그럼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 그러면 지방선거 때 한동훈이는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2년 때리고 3년 때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12월 중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 그래도 그 장동혁 대표가 이영풍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당무감사위에서 단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고민은 잘 알지만
속도가 나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당대표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거잖아요. 그럼요. 이제 윤리위원장이 바뀌기 전에는 당무감사위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거 조사해서 넘겼는데 여상원이 이거 경고 주고 또 그냥 그렇지. 뭐 당원권 정지 한 달 주면 어떡하지? 그리고 마치 일사부재리다 해갖고 다시 못 다루게 하고 면죄부 준 다음에 그 건은 다시 못 다루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무감사위도 야 이거 여상원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이거 시작 안 하고 좀 기다리고 있어야겠구나 했는데 당대표 메시지도 나왔고 네. 여상원도 11월 말에 사퇴하면 12월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인선이 딱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뭐 속도를 안 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는. 네. 지금 댓글에 한동훈이 당원 정지 5년 때래라 그러는데 이 당원 당규상 3년이 최대입니다. 최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영풍 TV 나가서도 말했지만 당원권 정지 3년이 뭐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약간 절묘한 묘수일 수 있다. 아, 예.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뿐만 아니라 다음 전제나 다음 총선도 못 나와요. 아, 그럼요. 그럼 지발로 나가라 이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내 주면 지가 뭐 내가 또 피해자다 뭐다 뭐 할 텐데 당원권 정지 3년 때리고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든가 라방이나 하든가 네. 아니면 네 발로 나가라. 이게 사실은 또 절묘한 신의 한 수일 수 있는데 당무감사위원회와 새로 구성된 윤리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좀 기대하면서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원권 정지 말씀을 하시니까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원래 이게 당원권 정지가 가장 그 무거운 징계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1년이 최대 기간이었어요. 예전에는. 예. 네. 그런데 김문성이 유승민이가 배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임명진 목사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잖아요. 아, 기억납니다. 그때. 그 임명진 위원장이 이거 1년 갖고는 안 돼. 3년으로 올려. 해서 3년으로 중징계가 확정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3년은 거의 정치 생명 끝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쫓아내는 게 우리가 제일 바라는 바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면 그러면 당원권 정지 3년 때려놓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코마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코마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새삼 돌아보면 임명진 위원장 같은 분들은 그래도 강단이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언론에서 좌파들이 이용하는 보수 원로라고 김종인도 있고 저는 요새 이 사람이 계속 거슬려요. 조갑제. 아니 뭐 대도 않는 소리를 다니면서 계속 하고 이제 아니 근데 네. 나이만 들면 원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조갑제가 어떤 기여를 했다고 왜 보수 원로 대접을 받으면서 좌파 방송에 불려다니는지. 그 장동혁 대표 욕하고 하니까 좌파들 입맛에 맞으니까 방송국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 말씀 나왔으니까 아니 저는 국회의장이다, 5선, 6선 지냈다는 사람들을 거의 자동으로 당 고문에 임명하더라고. 네, 상임 고문 같은 거. 네. 아니, 그러면 경력 화려하면 고문 되는 거예요? 저는 이를테면 정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자유파의 원로 같으면 이를테면 류근일 선생님 같은 분, 네. 또는 권영애 장관 같은 분, 또 고영주 변호사 같은 분, 이런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무슨 당의 고문을 맡은 적도 없고, 그냥 무슨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이런 분들을 무슨 자유파의 원로라고도 안 불러요. 그런데 지것들이 나이 드는 거 말고 한 게 있다고 뭘 원로 연하고 다니고 원로 대접 받으면서 다니냐고. 헤드라인에 네. 조갑제 이름이 뜨면 네. 거의 조국 보는 거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요새는.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좌파 방송에서 출연료 조금 받아가면서 이 좌파의 딸랑이 역할을 해주니까. 네. 근데 제가 방송 출연하고 정치 이야기한 지 10년이 됐지만 지난 10년 동안 조갑재 씨가 보수 진영을 위해서 무슨 기여를 했는지 기억나는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로. 네, 없죠. 예.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더 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당무 감사는 네. 당원 당규상 60일 전에 고지를 해줘야 돼서 네. 12월 달부터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상한 인간들 1월 달에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빈자리에 대해서는 조강특위가 열려서 네. 30몇 개에 대해서 일부 지역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션도 하기로 했어요. 거기 이제 김상욱 자리에 예. 여러분 많이 아시는 우리 김태규 전 김태규 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이랑 예.
또 대통령실 출신의 강호승 행정관 등이 이제 오디션을 거쳐서 당원들이 뽑는다니까 그럼 군말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아하, 예. 당원들이 토론 보고 오디션 보고 뽑으면 돼요. 근데 이제 서울의 양천갑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가 목동이잖아요. 거기가 원희룡 형이 삼선했던 지역이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이기재 구청장이 버티고 있는데 네.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지역이에요. 서울에서 강남 3구 다음으로 좋은 지역이에요. 예, 강북의 강남이라 그러는데 그 사실은 강남 지역이에요, 거기도. 한강 남쪽이니까. 그러니까 그 학구열 높은 목동이 몰려있는 데가 양천갑이라서. 예. 그런데 거기도 지난 총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몇백 표로 겨우 졌는데 이번에 8명이 지원을 했어요. 아하. 그런데 6명으로 오디션을 본대요. 네. 근데 2명은 컷오프 시킨 거잖아요. 그 컷오프 대상 중에 한동훈 똘마니로 방송 많이 나오고 종편에서 막 내부 총질하는 송영훈 변호사가 예. 전 대변인인데 한동훈 때 컷오프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조강특위가 확실하게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의사가 그 양천갑 당협위원장 컷오프에서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사실은 이게 이게 좀 바퀴벌레 같아요. 배신자들이라는 게. 생명력이 끈질겨요, 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제일 오래 살아남은 게 바퀴벌레 아니에요? 네. 5억 년이 넘는다 그러는데 하여튼 배신자들의 DNA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비처럼 죽여도 계속 다시 스물스물 기어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바퀴벌레 한 마리만 보이면 거기에 이미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벌레 잡는 전문 회사한테 연락을 해서 제대로 방제를 해야 근절할 수 있어요. 그 뿌리, 집을 아예 걷어내야 된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돈 좀 들더라도 여러분들 바퀴벌레 요만한 거 하나 보이면 그냥 꾹 눌러서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괜찮겠지.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흰개미랑 바퀴벌레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도 똑같아요. 당도 이런 거 저런 거 한두 명 그 눈에 띄는 거 처리한다고 해서 배신자 DNA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그 뿌리가 그러면 누구냐? 한동훈이하고 유승민이하고 김무성이잖아요.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의 그 원흉들이었던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가 여전히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당에서 언론 노릇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뿌리, 이 악의 근원을 완전히 척결하고 그 끝에 한동훈 배신자 세력을 척결을 해야만이 우리 국민의힘에 10년 가까이 그냥 정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이 배신의 오물 이런 것들을 싹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비록 6월 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바쁘고 여러 가지 할 일은 많겠지만 이 배신자를 뿌리채 뽑아서 척결하는 것만큼 선거에 확실하게 준비하는 일이 또 없어요. 이걸 뿌리채 뽑아내면 가만히 있어도 자유파 국민들이 대거 입당하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네. 민주당과 좌파들 보면요. 배신자가 별로 없어요. 네. 왜냐? 걔네는 누가 한 명 배신하잖아요. 네. 거의 뭐 멸문지화를 만드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보수는 왜 매번 배신자들 때문에 대통령 2번이나 탄핵당하고 뒤통수 맞고 지리멸렬한가? 배신자들이 5년 10년 지나도록 더 떵떵거리고 더 방송 많이 나오고 더 원로 노릇하니까. 그러니까요. 배신하면은 정치적으로 너네 초가상간 다 불태워버린다. 정치적 멸문지하다라는 교훈을 안 남겨주니까 적당히 배신하면 MBC랑 JTBC가 우리 더 많이 불러주고 더 띄워주네? 네. 이게 더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네라는 나쁜 전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번에 끊어내지 않으면 네. 다음번에 우리가 또 열심히 해서 뭐 장동혁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든 누구를 만들든 간에 또 탄핵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한 번이라도 이 배신자의 뿌리를 끊어내는 그런 일대 쇄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유파가 다시 반듯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배신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만든 첫 번째 책임자, 네. 첫 번째 원흉이 누구냐? 홍준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2017년 대선 때 네네. 홍준표가 어찌어찌 해갖고서 후보가 됐잖아요. 네. 후보가 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것저것 다 긁어 모아야 그래도 한 표라도 더 올 것 같으니까 먼저 뭘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가 있는데 출당시켜버렸어요. 그때 막 향단이 막 이러면서. 예, 춘향인 줄 알았는데 네. 향단이다 이러면서 쫓아냈어요. 기억나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을 장악하는데 실패한 이 배신자들이 나가가지고서 바른정당이라는 거 창당했잖아요. 그때 다 5선, 4선들이 전부 다 글로 갔어요. 네. 김무성이, 유승민이, 권성동이, 하여튼 이런 것들이. 김성태 포함해서. 김성태, 네. 전부 다 글로 갔어요. 이것들을 다 합치면 남아있던 국회의원들보다 선수가 많아.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근데 도저히 한 30명 모여 있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홍준표랑 야합을 했어요. 네. 그래서 홍준표가 이게 탈당을 해서 다른 정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복당시키려면 복당 심사 엄청 까다롭잖아요. 네. 그걸 안 했어. 그냥 뒷문 열어주고 다 들어오라 했어요. 그래서 바른정당 갔다가 온 배신자들한테 다 당직을 줘요. 막 사무총장도 주고 원내대표도 시키고 대변인도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자유파 진영 안에 또 국민의힘 안에 이게 배신을 해도 안 죽는구나. 배신을 하고 나갔다 오면 더 대접받는구나. 이런 이 아주 괴상한 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그 홍준표가 바로 그 원흉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세력도 이것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김무성이도 살아남고 유승민이도 살아남고 대접받는데 우리가 겁날 게 뭐 있어. 이러고서 큰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간 우리가 그것을 못했단 말이에요.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 이것을 칼을 뽑아서 제대로 뿌리를 자르자.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된다. 근데 지금 칼을 뽑고 있죠. 네.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여상원 윤리위원장의 이른 교체, 네. 자진 사퇴를 이끌어낸 이게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장동혁 대표를 지금 지지하고 믿어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당원들이 행동하고 역할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요. 예. 저나 고성국 박사님이 지난주에 여상원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목소리 내고 여러분이 행동하면서 문자하고 전화하고 막 당원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하셨죠. 이런 것들이 여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론이 어떻게 보면 장동혁 지도부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더 넓혀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불만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행동하고 앞장서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장동혁 대표가 기존의 정치 지도자들하고 아주 분명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뉴 미디어 시대에 이 전당대회를 치러서 자기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어요. 네. 그 뉴 미디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유튜브 시대입니다. KBS, MBC 또는 TV조선 채널A 같은 지상파나 종편, 그다음에 각종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그다음에 조중동과 같은 신문 전부 합친 것을 옛날 낡은 미디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올드 네. 미디어. 네. 예, 족벌 언론. 이게 낡은 언론이에요. 이게 이제 20세기까지의 언론의 주인이었어요. 21세기 들어와서 이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서의 그 미디어가 뉴 미디어로 주류가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했는데 그런데 그중에 유일하게 뉴 미디어 시대에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정치 지도자예요. 이건 무지무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올드 미디어, 낡은 미디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막 당원으로서 당에다가 전화도 하고 막 문자도 보내고 해도 올드 미디어가 다뤄주지 않으면 별로 힘을 못 썼어요. 그런데 뉴 미디어 시대, 유튜브 시대에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댓글로 나타나고 SNS에 퍼지면서 바로 그 뉴 미디어 유튜브를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신동욱 최고위원이 열심히 본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진숙 위원장이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심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낡은 미디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뉴 미디어 시대에는 진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미디어 정치의 주인이다.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가
바로 장동혁 대표에게 영향을 준다. 김민수 최고위원한테 영향을 준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진짜 정치의 주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때가 마침내 도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원분들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장동혁 응원 화환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행동하는 힘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럼요. 그 국힘 당사에 화환이 100개 깔리면 당연히 지나가는 정치인들, 기자들, 의원들이 보고 아 장동혁 인기 살아있네. 네. 정치가 동력이 되는 거고요. 가만 우리 고성국 TV에서도 이거 알려야 되겠는데? 내일 아침에 한번 알려주시면 네, 오늘부터 막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아주 잘하셨네. 그리고 제가 재밌는 비하인드 제가요 죄송해요. 여기 올라 그러면은 서초동 지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에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보낸 법원 응원 화환이 있잖아요. 줄이 쫙 서 있죠. 그리고 검찰 그 조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김상진 단장이 그거를 이제 시작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김상진 단장 말도 그렇고 제가 거기를 지나오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파 국민이 서 있구나. 그냥 이게 화환이 아니에요. 마음인 거고. 그럼요. 네. 한 명 한 명의 우리 자유파 국민이 주인이 돼서 거기 딱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지나올 때마다 진짜 든든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당사는 뭐 건물도 조그맣고 그 앞에 뭐 이렇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화환이 그 한 200~300개만 와도 막 2중 3중으로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렇게 응원의 꽃밭을 만들어 버리는 게 훨씬 더 압도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주 좋은 생각하셨어요.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시작했는데 물량이 딸린다?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저희 멸콩에 행동하는 300명 제가 늘 강조하는데요. 내일이라도 화환 보내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마음을 한번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사실 이 뉴미디어 시대에서 제일 긍정적으로 변한 정치인 중 한 사람이 저는 신동욱 최고위원인 것 같거든요. 신동욱 최고위원 요즘 아주 잘합니다. 그 TV조선 앵커 할 때에 비하면 네.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면서 정치적으로 몇 단계 레벨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그 주변인들이나 여의도의 이제 기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네.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 결정적 계기가 고성국 TV 출연이었다. 그래요? 본인이 이제 SBS T조 앵커 출신이고 하니까 예. 전당대회 때 고TV에 출연할지 말지를 좀 망설였대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고성국 TV에 출연하자마자 예. 사실 전당대회 초기 레이스가 막 신동욱 최고위원이 수석될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김민수 최고가 네. 수석이라고들 다들 생각했죠. 근데 그때 그 반응과 이런 것들이 네. 본인이 뭐 어디 언론 나가서 인터뷰하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이니까 왜 잘한다 해줘야 또 힘이 더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후로 수석이 되고 좋게 말하면 사람이 바뀌어서 완전 전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미디어 시대에 예. 우리가 또 정치인을 키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저는 그 좋은 케이스가 바로 장동혁, 신동욱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댓글 많이 달고 당원 게시판도 가서 한 딸들이 도배하는 거 우리가 더 세게 도배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TV 영향력이 다시 한번 대단하다.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장동혁 대표와 신동욱 최고위원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다 부정선거의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제1야당의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단어를 쓰는 게 그동안 일종의 금기어처럼 됐어요. 그랬죠. 그 이준석이 때부터 네, 그 택도 네. 아니게.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 신동욱 최고위원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부정선거를 그냥 단어 한 번 쓱 쓰고 지나간 게 아니고 국민의 절대 다수가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 선관위가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이 주로 사전투표에 집중돼 있으니 그러니 그 말썽 많고 말도 많은 사전투표를 왜 계속 우리가 해야 되냐. 그게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본투표를 48시간 하자. 이틀 하자. 네, 이틀 하자.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대안까지 제시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많이 나가봅니다만 현장에 나가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싸웁시다. 투쟁합시다. 그런데 박사님 부정선거 그냥 놔두고 우리가 백날 투쟁해봤자 투쟁은 이기고 선거는 이기고 개표에서는 지는 결과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그분들한테 이제 국민의힘 당이 나섰다.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직접 이 부정선거 이슈를 자신의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 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인식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당 대표가 한마디 하고 최고위원이 한마디 하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6.3 지방선거 기획단 차원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그리고 공명선거를 캠페인을 벌여서 더 많은 유권자들이 6.3 지방선거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캠페인 조직이 구성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부정선거 이슈를 우리 자유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화하는 거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어게인 또는 자유파를 향해서 좌파 것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뻑하면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말도 못 꺼내겠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부안해동 했던 것이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달라졌다. 그 점에서도 여러분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면서 함께 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춰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뭐지? 왜 박수 치지? 몰라도 일단 따라 치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시 시작. 제가 오프닝을 사전에 상의를 안 해서 교수님이 무척 당황하시는. 예, 당황했습니다. 눈이 동그래지신. 제가 그 박수에 좀 약합니다. 아니, 교수님 눈이 이렇게 큰 줄 방금 처음 알았는데 모니터를 보니까 눈이 엄청 동그래지셨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오늘 거의 6년을 끈 패스트트랙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여러분 제가 진짜 검사들 검찰 극혐이에요. 왜냐? 나를 너무 괴롭혀 일단. 아, 그렇죠. 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나왔는데 얘네가 또 대법원에 항소했거든요. 상고했구나. 예. 대장동은 항소 포기하면서 아무튼 제가 그래서 웬만한 검찰 이제 검사 막 쳐다도 보기 싫은데 네. 또 한가발도 검사 출신이니까 정치 검사. 이 패스트트랙 정말 말도 안 되게 나경원 의원에게 뭐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별 쇼를 다 했는데 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 좌파들이랑 섞여서 방송하고 막 하니까 이거는 무조건 의원직 상실이다. 못 빠져나온다 이러길래 제가 이랬거든요. 야, 대한민국 정치 검사들이 얼마나 썩었는데 저한테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었다. 근데 말이 되냐? 나 1심에서 150 나왔고 2심에서는 무죄 나왔는데 얘네는 그냥 아무렇게나 징역 다 갖다 붙이는 그 정치 검사들 천지다. 알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의원직 상실 안 나온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금형이 나왔지만 국회법에 의한 벌금형 500 이상 초과가 안 되면서 나경원 의원과 윤한홍 의원, 이철규 의원 등등이 6명이. 네, 의원직 상실과 무관하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칠까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뭐 100% 항소하겠죠, 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웃겨요. 대장동은 항소 포기했는데 네. 이 패스트트랙 사건만 검찰이 항소를 하면 네. 야, 너네 대장동은 항소 안 하면서 이거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의원직 배지 떼겠다고 항소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프레임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더구나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건 한 6천억, 7천억 정도를 포기하는 그러니까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벌금 다 합쳐봤자 1억도 안 되는 거고 오히려 2심 갔다간 더 깎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항소를 해서 뭐하지? 그러니까 이재명 그랬잖아요. 뭐 항소 자제하자고 막 그랬고 검찰이 무분별한 항소 얘기를 했으면 뭐 당분간은 좀 항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장도 그 말이 맞다면? 근데 왜 항소를 하죠?
그 항소를 아, 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봐야죠. 저는 알아. 한다니까 왜 검찰 편을 들고 그래요? 전 검찰 편 아니에요. 검찰 제일 싫어하는데. 항소한다니까 100% 한다니까. 저는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항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이게 그때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게 이게 패스트트랙 법으로 인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소수라고 해서 이렇게 문을 막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얘네들이 통과하려고 했던 법이 무엇이냐? 민주당이 하려는 법이 뭐였냐면 공수처법이잖아요. 공수처법. 사실 공수처법 여러분 지금 공수처의 한 만행을 보면은 그때 막고 반대하는 게 맞았던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빠르를 동원한 거는 사실 나경원이 아닌데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빠르를 뭐 휘둘렀다 이런 식으로 날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 민주당 여러분 그 패스트트랙에서 그 여야 의원이 충돌한 이런 거보다 그 당대표 선거에 돈 봉투 받은 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수사 언제 재판 언제 합니까 그거는 검찰이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7번씩 연락했는데 전부 다 쌩까고 있어요. 이준수 위원장은 한 3번쯤 안 나오니까 뭐 추적 거부했다고 이거를 갖다 근데 심지어 체포하던데. 이진숙 위원장은 언제 나가겠다. 내가 패스트트랙 그게 뭐였죠? 공직선거법 위반. 필리버스터 때문에 내가 이거 국회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사유서까지 다 냈는데도 수갑 채운 거고요. 그렇지. 민주당 의원들은 7번입니다. 7번을 불러도 안 나가는데 그냥 국회의원이니까 봐주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야말로 유권 유죄, 유권 무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벌금도 저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바보 같은 좌파들이 왜 100만 원 넘는 벌금인데 왜 의원 취소 안 하냐고 막 이런 바보 같은 애들이 있는데 좌파들이 그런 건 그 바보 같은 좌파 중에 한 명이 서울시장 나온다고 설치는 박주민입니다. 박주민이요. 이 기사 뜨자마자 자기 페이스북에 지금은 지웠는데 다 온라인에 캡처 남아 있거든요. 나경원 의원직 상실 사필 기정 막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머리로 법조인 출신으로 변호사를 하고 국회의원하고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변호사 출신이 하긴 좌파는 머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 좌파에게 머리는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그럴 때 쓰는 거지. 쪽수 채워주거나 뭐 이런 거에 쓰는 거니까 열심히 해라.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근데 이게 6년이나 이거를 끌었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 또. 판사는 뭐 한 거예요? 왜 늦어진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판사도 바뀌고 뭐 이게 판사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사안이니까 사실은 이걸 내가 굳이 재판을 해야 되나? 아니 지들끼리 이거 법안 가지고 정치 가지고 한 건데 이게 과연 판결 내릴 감인가라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저 민주당 정치인들도 많이 엮여 있거든요. 그렇죠. 야 너네끼리 합의해. 그럼 양쪽에서 합의서 나오면 우리 이거 공소 취소할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고 그때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총대를 메고 우리 당의 의원들이랑 당직자들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이거 공소취하 하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전당대회 때 지가 당대표 선거 때 방송 나와서 나경원 의원 공격하겠다고 그때 나한테 개인 청탁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폭로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 비리를 봐달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뭐 당에 어쨌든 간에 뭐 여야 간에 그런 다툼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개인 비리인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나경원 이분이 그 뭐 이상한 나베 프레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짓이지 사실은. 야 정말 내가 열받네 진짜.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필 규정으로 박주민이 바보같이 페이스북에 쓴 그 사필 규정이 아니라 의원직 상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 5년 6개월의 고통스러운 재판을 끌고 뭐 벌금형이 이제 의원들은 감당한다 쳐도 원외에 있거나 당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 기록이 다 남잖아요. 이거 누구 때문이다? 한동훈 때문이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 게 지 생쇼하고 돌아다니고 지 이미지 관리한 거 말고 도대체 보수 진영을 위해서 하나라도 기여한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한동훈 떨거지들이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당원 가입 받는데요. 그 중에 동작도 있었어요. 동작. 그래서 동작에 있는 지방 의원들이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당원 가입 운동하냐라고 막 반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종호 의원이 동작에서 당원 가입 운동하다가 이게 뉴스 나고 사단이 났어요. 진종호 정신 아직 안 차렸어요? 아니 뭐 거기는 다시 한 딸한테 붙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구나. 역시 총을 잘 쏘면 이렇게 되나? 근데 어쨌든 친한계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경원 의원을 얘네가 막 경기도 지사로 뜬금없이 더 밀었다가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 나오면은
동작이 비니까. 네. 근데 서울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경기도지사를 왜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패스트트랙 다가오니까 봐라 패스트트랙으로 나경원 의원직 상실되면 그 자리에 한동훈이 나갈 수 있다. 얘네는 막 한동훈이 전국에 침 바르고 거의 부천역 BJ라고 하잖아요. 막 오만때만때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뭐 동탄도 나갈 수 있고 부산도 나갈 수 있고 평택도 나갈 수 있고 용인도 나갈 수 있고 동작도 나갈 수 있고 막 침 질질 흘리다가 이번에 이제 딱 나가야 된 거죠. 아, 정리가 진짜. 된 거죠. 진짜 한동훈이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좀 뭐 응원에 뭐 만세 부르고 빨아도 그냥 그러느니 하는데 잘하는 게 없잖아 지금. 오직하면 그 로스타에 그 내가 했다라고 그 계속 우기고 있는 그거밖에 없잖아 그거.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뭐 취소한 그러니까 뭐 항소 취소를 안 하고 뭐 잘한 그건 뭐 전 잘했다 생각하는데 공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 론스타에서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은 뭐냐면 10년 넘게 2012년에 수임해서 이 태평양의 김가뷰 변호사하고 김준호 변호사 같은 태평양 팀이 이 사건의 진짜 대부분을 했는데 그 취소를 안 했다는 거 가지고 한동훈이 모두 자기의 이건 내 거야라고 하는 거가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이제 김민석이나 이번 정부의 공이다라고 한 이재명 정부도 진짜 한심하지만 그걸 갖다 아니야 내 거야.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아니 왜 김가뷰 이름을 왜 나만 알고 있냐고. 김가뷰 알아요? 모르잖아. 모르죠. 태평양 김가뷰. 이름이 발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절대 기억에서 지우면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 나왔으니까 네. 이 여러분 론스타 사건이 이게 왜 벌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론스타 사건 이게 외환위기 때 있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때 IMF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갖다 다 작살내서 뺏으려고 한 그게 IMF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노무현 DJ 정부가 뭐 그러니까 뭐 IMF 그때 사태 나고 나서는 IMF 안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했지만 막상 대통령이 돼서는 거의 그 안대로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빅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진짜 기업의 알짜들을 갖다 헐값에 팔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환은행이라는 거예요. 사실 외환은행은 원래 있지 않습니까? 그 은행이니까 금융 자본에만 팔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뭐 자기 자본 비율이 8%가 안 되면 뭐 금융 자본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론스타에 팔았는데 론스타는 여러분 론스타는 사모펀드고 이게 국제 투기 자본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매물이 싸게 나왔을 때 잽싸게 산 다음에 싼 값에 후려쳐서 사고 그 다음에 비싼 값으로 팔아먹는 애야. 얘네들이 얼마 벌었는데 그때 4조인가 5조인가를 그때 해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참 부끄러워.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 은행을 투기 자본에다 파냐고. 난 이거 정말 그때 이 론스타 이거 보고 난 기가 막혔어요. 그때 30대였는데도 정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 30대를 제가 술로 보낸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야. 우리나라 그 당시 여러분 금모으기 기억나십니까? 금모으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그러니까 국민들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 진짜 국제보상운동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국가에서 그 금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금이라는 거는 금도 일종의 강력한 외환이야. 오히려 달러보다 더 안정성이 있는 자산이란 말이야. 근데 그 금 모으기를 그 당시 금값이 제일 헐값일 때 그걸 팔아버렸다고. 우리가. 그게 뭐야? 그걸 그냥 갖고 있었으면 훨씬 더 돈이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걸 팔았고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DJ 정부가 그 기업의 채무 비율을 200%로 딱 정해갖고 그거 이상 되는 거 다 팔아버리라고 했단 말이야. 이 바람에 알짜 자산이 다 넘어갔는데 이 200%는요, 여러분.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선진국들이나 겨우 맞추는 그런 아니지 그 선진국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도 자기 나라가 고도 성장기 중진국 당시에는 누구도 200%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200%를 강제함으로써 우리 국부를 굉장히 많이 유출을 시켰다 그런 거고 사실 DJ가 이제 나중에 그 외환위기를 수습했다고 하지만 그 수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환율이 2,000원이 되면서 수출이 엄청나게 잘 돼서 한 600억, 700억 불을 1, 2년 사이에 벌었잖아. 이거 환율 폭등으로 해서 외환위기를 극복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뭐 그것도 그래 잘했다고 치고 그 과정 근데 그 전에 우리 국부가 그렇게 유출되고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넘어간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거 이 론스타로 인해서 4천억을 물어줄 뻔하다가 이걸 이제 안 물어주게 된 거예요. 물론 이거 자체는 좋은 일인데 여러분 대장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수를 포기한 추징금이 얼마죠? 6천억, 7천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4천억
갖고 싸워야 되나 7천억 갖고 싸워야 되나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네, 준비 다 하신 거 외환위기 전문가.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원래대로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패스트트랙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패스트트랙. 오늘 썸네일 제목이 나경원 살아났다 패스트트랙인데 네. 5분 만에 본인 마음대로 드리블해서 저기 다른 주제로 가버리면 론스타 이따가 할 건데 할 거야, 론스타? 할 거죠. 어제도 했지만 말을 해야지. 나 어제 했기를 안 한 줄 알았어.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우리 패스트트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저기 이상한 대로 드리블 하시면 왜냐면 공부한 거를 네. 빨리 말해야지. 조급함이 있죠, 그렇죠? 까먹으면 안 되잖아. 나중에는 하나도 기억 못 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제가 교수님을 계속 지켜봤는데요. 교수님은 준비한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준비한 거 하면 내가 오늘 공부해온 걸 빨리 말해야 돼서 말도 더 빨라지고 막 그런데 준비 안 한 거래야 교수님이 편안하고 여유롭게 방송을 더 잘하시더라고. 어차피 모르니까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여유롭고. 근데 계속 그런 이미지로 굳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지켜본 결과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이 옷을 1년 반 만에 입어요. 이 옷을 왜 제가 안 입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더워서 안 입은 것도 있지만 이게 지난 2024년 4월 선거에서 우리가 총선을 개박살 났잖아. 네. 그날 입었던 옷이 이 옷이고. 아, 그래서 불길해서. 모 유튜브를 보면은 그 영상에 제가 이 옷 입고 막 그 울고 있는 장면이 막 있어. 그 너무 그때 슬펐고. 예, 그래서 근데 이 옷을 다시 입은 이유는 그 아내가 겨울 옷을 갖다 전부 다 드라이를 맡겨갖고 금요일 날 잤거든. 그래서 옷이 없어갖고 이거 입고 온 거야. 네, 안 입을래. 방법이 없어. 방법이 추웠어. 정말 TMI네요. 네. 아니, 여러분 이런 걸 오히려 여러분 아까 이런 얘기 좋아하지 않은 이런 얘기 하라고 제가 하라 그랬잖아요. 누구도 물어보지 않고 궁금하지 않은 지금 다들 서민민 좋아하잖아, 교수님의 옷 이야기 잘 들었고요. 아니 이해한다고 지금.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검찰이 이제 진퇴양난에 처했어요. 네. 저는 검찰보다는 법무부와 정성호 장관, 네. 이재명이 곤란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1번 가능성, 항소를 한다. 네. 그러면 엄청난 내로남불 논란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네. 아니 대장동 항소는 안 하는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사건을 항소하느냐. 네. 너네가 사람이가. 기호 2번, 시나리오 2번, 항소를 안 한다. 네. 그러면 야 이거 대장동 이슈 덮으려고 이거 항소 안 하는 거지. 대장동 항소 안 해서.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이 뜨겁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항소를 하든 안 하든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법무부의 개입과 외압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뭐 민주당이 그런 여론의 눈을 그런 여론에 귀를 기울일 거였으면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걸로 욕을 그렇게 먹는데도 끄떡없이 오히려 검사를 갖다 오히려 징계하겠다고 하는 놈들인데 이거 뭐 항소한다고 해서 이거 항소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눈 하나 깜짝이라도 하겠을까? 얘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좌편향 여론이 좌편향 그 언론들이 전부 민주당 편만 들고 있고 그리고 그나마도 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자 유튜버를 능가하는 MBC 같은 그런 언론을 보는 한 이게 문제가 될 일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을 거고요. 이게 너무 서러울 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소 포기 논란으로 어제 저희가 조사한 조원 CNI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소개한 이재명 지지율 많이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율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울분에 차서 그래도 저 콘크리트 지지층 저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이해되지만 이런 내로남불과 정치적인 악재들이 쌓이면 이재명도 무너져요, 교수님. 아니 그렇게 패배주의적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있잖아요. 김현지 얘기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국감에 출석 안 시켰을 때 이제 드디어 50% 밑으로 이제 꼬라 박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한미 협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미 협상은 참고로 1차 협상 때
잘했다고 지지율 올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사기였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속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 협상 또 잘했다고 지지율 또 올라. 그때도 오르고 지금도 오르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걸 보고 저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떨어졌잖아요 또. 그러니까 저는 뭘 말하고 싶냐면 화난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그래봤자 안 된다고 하면 선거 왜 합니까? 그냥 지고 평생 민주당 정권에서 살죠 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만의 전략을 세워서 싸우자. 그치만 지지율도 떨어진다니까요. 말에 힘이 있잖아요. 떨어진다 1%라도 떨어지고 2%라도 떨어진다 해야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50%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때 내가 좀 힘이 꺾였어. 맞아요. 이해해 그 이해해야지. 힘 빠지고 하는 거 이해하지만 이따위로 하는데도 지지율이 안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또 이제 패배감이 좀 있어. 그래도 쌓이다 보면 떨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요한 게 이번에 이 패스트 트랙을 항소하느냐 마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김현지를 잊어가. 그리고 다 지금 김혜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미치겠어 지금 이것도 정말. 그건 이제 역시나 또 친한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내부 총질하는 효과인데 이 대장동 관련된 항소 포기 이슈를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아침마다 정말 이 추운데 막 나무개 청담동 빌딩까지 찾아가서 집회하고 막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 대장동 현장에서 막 연설하고 또 그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의 울분토하고 이런 건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패스트트랙 사건은요 그냥 나경원 살아 돌아왔다 의원직 상실 안 됐다가 끝이 아니라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세요. 항소하냐 안 하냐. 맞습니다. 항소하면 하는 대로 항소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이거는 다시 한번 항소 포기 문제가 계속해서 화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 패스트트랙 1심 선고는 시작일 뿐이고 일주일 안에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항소하느냐 안 하느냐가 일주일은 이제 우리의 시간인 거예요. 네. 항소를 하면 하는 대로 내로란 벌,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너네 대장동 덮으려고 안 했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벌금 2천만 원이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것도 참 무죄가 아니라서 아쉬운 거죠. 아니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죄를 묻는다는 건 되게 웃기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보수가 조금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저는 패스트트랙을 할 때부터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법안은 우리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인가 거기서 먼저 한 거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은 뭐냐면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180석이 넘으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법안이 바로 패스트트랙이고 결국 이제 2020년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얻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6년째 이 정말 국회에서 계속 국회를 잡은 민주당에 계속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이 패스트트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국 나경원 의원 같은 분도 이렇게 그 벌금형을 받는 거 보니까 다시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2012년 돌아간다면 패스트트랙을 결사 반대를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과 이 뭐 여러 의원들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이 사태는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었다. 공수처와 그 말도 안 되는 연동형 비례제를 그럼 눈 뜨고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고 나라 망하는 걸 지켜봅니까? 아, 그러면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벌금 나온 것도 우리가 의원직 상실이 아니라서 박수는 쳤지만 상당히 아쉬운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안이에요. 공수처가 그럼요. 그래서 성공했나요? 그렇죠. 연동형 비례제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나요? 다 위성정당 어거지로 만들 수밖에 없어졌잖아요. 용해인 같은 인간이 비례대표 2번 해먹게 됐고.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이제 하는 게 뭐 시대의 소명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공수처는 수사 기소권 모두 갖고 하고 있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경찰 없애고 계속 상설 특검하고 하고 있던데 이 특검 모두 수사 기소가 분리가 안 되고 지네들 다 휘둘리거든요. 이런 애들 그리고 더구나 특검이 뭐 분리하면 수사 검사들을 재판에도 투입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런 내로남불이 대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해도 너무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열심히 좀 게시판에서도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좀 가입하셔서 거기서 좀 열심히 싸워주시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좀 얘기해 주시는데 좀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좀 안 좋은 얘기 들었는데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유치원 원장 중에 그렇게 좌파가 많다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갑자기? 네. 아이들이 참 어려서부터 이렇게 벌써부터 좌파에 노출되면 안 되는데 걱정하시더라고 어떤 학부모가 그러더라고. 근데 정교조도 있고 지금 원래 자라나는 아이들은 정치에 때가 묻으면 안 되잖아.
그게 좌파들이 맨날 아이들은 보호해야 된다 그러는데 보면 아이들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좌파라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이재명 그 후쿠시마 그때 어린이 활동가 8살, 7살짜리 불러가지고 막 이재명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욕하는 그런 것을 하게 했던 게 바로 좌파입니다, 여러분. 유모차에 애들 싣고 광우병 선동 나오는 그런 게 바로 좌파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 아이들을 좌파로부터 좀 여러분 보호합시다. 갑자기 또 드리블이 막 글로 가니까 저는 패스트트랙 이야기와 이 항소 관련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길게 하고 싶은데 정말 안 도와주신다 정말. 이제부터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아니 그 연결되는 거잖아 패스트트랙. 사실 그 패스트트랙 그래요. 이제부터 장최고의 보조를 마치고 저 이제부터 주 공격수의 위치를 내려놓고 보조 공격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뭐 말만 해봐. 내가 다 붙여줄게. 아니에요. 네. 아니야. 해야지. 이거는 해야지. 그런 거 있어. 김 빠졌어요. 아야. 김은 왜 그래 지금. 근데 저는 이 결과로 뭐 다른 여러 의원들도 중요하지만 나경원 의원이 날개를 달았다. 그리고 제가 방송 다녀보면요. 민주당이나 개혁신당이나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이 아닌 패널들이 제일 견제하면서도 제일 과소평가하고 폄하하고 애쓰려는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 바로 나경원 의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은 저는 뭘로 보느냐. 나경원 의원이 여러분 동작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 어려운 동작. 동작은 뭐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송파에서 당선된 한 달 국회의원들이 나경원 의원한테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런데 우리가 총선 폭망할 때도 동작에서 당선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 나경원 의원의 어떤 저력, 나경원 의원을 자꾸 뭐 강성이다 뭐다 하는데 중도표 못 받으면 동작에서 당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서울의 다른 의원들보다 훨씬 더 중도 민심을 잘 안다는 거예요. 이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이번 패스트트랙이라는 족쇄를 풀어버리고 법사위에서 추미애와 더 이제 맹렬하게 붙을 수 있고 날개를 얻었잖아요.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 장동혁 체제 중심으로 뻗어나가고 투쟁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윤석열 정부 때는 잘 몰랐는데 요새 나경원 의원 너무 잘 싸워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좌파들도 나경원 의원의 이 진가를 이미 미리 알아본 게 좌파고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 때부터 시작해갖고 뭐 친일파 프레임 붙여서 이 박은정이라는 정치 검사가 나경원 의원을 그렇게 막 욕하고 결국 친일파로 몰아가고 결국 뭐 이상한 별명까지 만들게 했는데 결국 그런 거를 다 이겨내고 이번에 다시 당선되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이 다시 나경원 의원입니다. 진짜.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한테는 언제나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방금 전에 또 우리 장동혁 대표의 페이스북 글이 올라왔습니다. 장장 6년 7개월을 끈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가 나왔다. 정치적 갈등이 정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거는 한동훈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요. 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게 네가 법무부 장관 때 뭐 했냐 이런 꾸짖음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를 아주 넓게 해석함으로써 다수당 폭거, 민주당의 폭거에 면죄부 주는 판결을 한 것은 깊은 유감이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 맞는 말이죠. 그날의 한 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 그리고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다. 그리고 공수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 오늘 선고를 받은 우리 당의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파괴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운 것이다. 이게 정말 당대표다운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단 장동혁 대표 진짜 저는 정말 모든 걸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총대 메고 이거 좀 풀어달라,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대인 청탁했다라고 말한 사람과는 그릇이 완전 다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이거 뭐 한동훈 나온 김에 이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누가 무슨 글인지 좀 소개하고 읽어주세요. 김화영이라는 분인데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기 페이스북에 논객인데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한동훈 지지자분들은 정치인의 지지자를 넘어선 팬클럽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정치적 대장동 사건 같이 그런 큰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났단 말이죠. 그런데도 근데 정치적인 사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걔네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동훈 대표님 최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인을 갖다 연예인처럼 소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얘기할 때 항상 뭐 잘생기고 뭐 PC에 어울리고 이게 정치인한테 하는 말 한두 번이지 이거를 과하지.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비판도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리고 한동훈은 더 오히려 부추겨. 그래서 맨날 하는 게 셀카 찍고 그리고 폼 잡고 커피 마시고 이런 거. 뭐 클래식 기타 치고 이러는 게 사실 지금 이 오목한 현실에서 나경원 의원은 정말 추운데 그 뭐 당사 가서 뭐 어디 대장동 가서 싸우고 있는데 기타 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스타의 그 지지자, 그 팬클럽, 이 뉴진스 팬클럽이랑 이게 뭐가 다르냐 이런 식의 비판을 있습니다. 전 너무 구구절절 오라가지고 이걸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거를 요약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셀카는 내가 인정한다니까. 셀카는 누구보다 잘 찍어. 이런 거 처음 봤어 난. 하지만 그게 정치인의 주 임무가 돼서 안 된다. 그리고 진정한 지지자라면은 한동훈이 잘 못하면은 이거는 비판도 하고 대표님 우리 그러지 맙시다라고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오직 딱 대표님 이게 뭐야. 그리고 왜 우리 같은 당 대표는 그렇게 조금만 뭐 기침만 해도 비판하면서 왜 한동훈은 지금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론스타 숟가락 얹는 거 이거까지 다 찬양하고 이러냐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